자, 주식 투자, 코인 투자, 개인 회생 조건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틀을 한번 잡아볼게요. 일단은 총 변제액이 중요하겠죠. 자, 총 변제액은 재산이랑 그리고 주식 코인으로 인한 손실액보다 많아야 돼요. 얼마만큼 많아야 되냐면은 300만 원 정도 많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주식 코인 손실액은 어떻게 정하느냐? 이렇게 하면은 주식 계좌에 입금된 액, 그러니까 뭐 전체 입금이 아니고요.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이 아니고 대출금 중에서 입금된 액, 그리고 거기에서 출금한 금액, 그거는 그 은행 계좌를 보면은 계산이 가능하죠. 그래서 그거를 계산하는 거는 상당히 뭐 시간이 걸리고 여러 가지 체크할 것이 많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법원에서 특히 주의를 주는 것은 주식 계좌에서 출금한 금액 중에서 지출 사용처가 불분명한 액수 같은 경우는 손실액에 집어넣어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출금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출금한 것 중에서 생활비로 쓰든가 아니면은 기존의 대출 원리금을 갚는 거, 요렇게 써야지. 그렇지 않고 특히 가족들이나 지인들에게 입금을 해줬다 이러면은 요거는 법원에서는 재산을 숨긴 걸로 봐요. 그리고 재산을 숨긴 건 액수에 대해서는 모두 갚아라 라는 입장이니까 그거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최근 1년 이내 채무 같은 경우는 법원에 따라서 100% 다 갚아라 라고 권고를 합니다. 그래서 권고를 따라야 되느냐? 꼭 따라야 되는 건 아니지만 따르려고 하는 것은 좋다. 그래서 이거를 얼마나 이게 최근 1년 이내 채무를 낮추는 100%가 아니라 소명을 해서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 채무자의 처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법원이 받아들이도록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일률적인 것이 아니라 약간의 법원의 재량이 있다. 그런데 그 법원이 재량을 좀 봐주도록 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소명을 잘해야 된다. 정해진 거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재산에 대해서 상당히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많은데요. 채무자들은 원래 다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 재산이 별로 없다. 보시면은 상담을 할 때는 딱 그러죠. 저 재산 별로 없고요. 그리고 대출은 많은데 재산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해하고 계시죠. 변제금이 작다라고 생각해서 그러면 개인회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재산이 많으면은 개인회생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미리 어떤 것이 재산이 포함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해요. 자, 첫 번째 이제 임차 보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네이버나 검색하면은 소액 보증금은 제외된다 이런 거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부차적으로 얘기할 건 없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보험 같은 경우가 중요해요. 보험은 그렇게 알고 계세요. 해지 환급금이 없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보험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보험이 얼마 안 돼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반드시 보험회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해지 환급금이 얼마 정도 되느냐를 문의를 해봐야 돼요. 많은 경우는 해지 환급금이 800만 원 정도가 많아요. 그러면 사실은 해지 환급금이 많으면 해지 환급금은 재산이란 말이에요. 그럼 재산보다 더 갚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해지 환급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특히 법원에서는 1년 이내에 해지 환급금을 받아서 보험을 해지한 다음에 해지 환급금을 받아서 그걸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생활비로 쓰든가 돌려막기 그러니까 기존의 대출금을 갚지 않고 지인한테 이체해 준다든가 아니면은 도박 이런 걸로 낭비를 한다든가 이러면은 그만큼 더 갚으라고 하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해지 환급금을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걸 갖다가 해지한 다음에 현명하게 지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거를 잘 처리하셔야지만이 그러니까 그 신청을 대리해주는 법무사나 그 사무실에 따라서 요거는 좀 융통성을 발휘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근데 그걸 어떻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처리할 것이는 공개적으로는 얘기를 할 수는 없다. 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네요. 특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분양권 같은 경우는 숨겨진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제 그 법원에서는 분양권을 어떻게든지 파보려고 노력하니까 분양권을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 그리고 분양권을 파악하는 방법은 잘 없죠. 사실은 분양권이 뭐 지적전산자료 조회 결과로 나오지도 않고 드러나는 재산은 아니에요. 근데 은행 거래 내역을 보면은 분양권 어떤 회사, 건축회사 아니면 무슨 은행, 그리고 정기적으로 뭐 돈이 빠져나가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법원에서는 그걸 알아낼 수가 있다. 그래서 분양권을 소명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명을 안 한다. 그러면은 기각이 됩니다. 그래서 분양권이 있는지 없는지도 꼭 파악을 해보셔야 되고, 그 다음으로는 상속재산, 이걸 빠뜨리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제 개인 파산할 때가 상속재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개인 회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상속재산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있어요. 어떻게 있는 줄 파악하는 게 하면은 지적전산 자료 조회 결과를 뽑아보면은 거기에 이상하게 내 땅이 아닌 줄 알았는데 어떤 땅 무슨 임야 산 몇 번지 이렇게 해가지고 세금이 나가는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누군가가 돌아가신 다음에 본인은 모르는 거죠. 자신한테 상속재산이라고 볼 여지가 많아요. 상속재산이라고는 반드시 할 수는 없지만은 여지가 많으니까. 그리고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에 이게 재산이 문제가 되는구나. 알고 봤더니 뭐 억대의 재산이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사실 회생을 안 해도 그걸 팔아서 갚을 수가 있는데 왠지 뭔가를 먼저 발견했더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자기가 이제 발견할 수가 없으니까 사무실에 오셔서 상담을 통해서 상속재산을 발견해 보시는 게, 찾아보시는 게, 확인해 보시는 게 좋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조심해야 될 거는 배우자 재산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그 민주주의고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연자제가 없지만은 배우자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 한 몸이잖아요. 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한 경제 단위를 이루고 사니까 결혼 후부터, 잘 들으세요. 결혼 후부터 만들어진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이다. 그래서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신청인, 그 채무자의 재산 2분의 1로 잡아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처리를 잘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배우자 재산이 제 재산이 아니에요라고 소명을 해야 돼요. 그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배우자가 결혼 전부터, 그러니까 배우자와 그 채무자가, 신청인이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에요 라는 거를 소명을 해야 돼요. 소명을 한다는 것은 무슨 자료로 소명하는가 하면은 은행 거래 내역으로 소명을 해야 되고, 특히 현금 거래가 있었다, 이건 소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재산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재산으로 그냥 잡을 수밖에 없고, 되도록이면은 은행 거래 내역을 가지고, 또는 등기부 등본이나 입증할 수 있는 공적인 서류를 가지고 결혼 전부터 배우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이라든지, 아니면은 배우자가 결혼 전부터 벌어서 여기에 매매 대금이나 그런 걸 냈다든지 이런 거를 소명을 해야지만이 안 넣지. 만약에 그런 걸 소명을 못 한다면은 넣어야 되니까 그걸 어떻게 소명할지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배우자 재산은 뭐냐? 그럼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임차보증금,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보험금, 배우자 명의에 있는 해지환급금, 배우자 명의에 있는 분양권, 배우자 명의 사용수도 이건 아니죠. 배우자가 이제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다는 거니까. 그래서 배우자 재산을 계산할 때 거의
신청인이 신청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만큼 파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혼을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더 복잡해집니다. 이혼을 하면은 법원으로서는요, 더 안 좋은 시각으로 봐요. 이혼을 하면은 뭐 사실은 무슨 뭐 개인적인 집안과의 관계가 뭐 복잡한 사정이 있고 좀 정말 상담을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참 딱한 사정이 많죠. 하지만 법원으로서는 그거를 뭐 직접 경험하지 않고 들을 수가 없고 서류상으로 보니까 이혼을 하면은 법원으로서 일단 거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회생을 하기 위해서 이혼을 하는구나. 사실 그렇죠. 사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추정이 가죠. 그러니까 그런 추정을 받지 않도록 소명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소명을 잘 해도 거의가 일반적으로는 법원으로서는 좀 개인회생을 한 다음에 다시 합치는 조건으로 이거 이혼을 해서 하지 않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혼 당시의 재산, 이혼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2분의 1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넣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빼먹고 신청을 하면은 변제금이 많아지겠죠. 재산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법원의 보정 권고를 받아보고 보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다. 당신 재산 이만큼, 신청인의 재산이 이만큼 더 있지 않느냐. 더 갚아라. 안 그러면은 신청을 취하하세요. 라고 합니다. 정말로요. 회생위원이 전화가 와요. 사무실에. 전화가 와서 신청을 취하하세요. 정중하게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재산이 너무 많으시니까요. 신청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긋나긋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할 수 없이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지 거기다가 따질 수는 없단 말이에요. 법원에다가. 네. 자, 그래서 월 변제금을 요렇게 이제 재산을 파악하는 것 중에서 파악을 해가지고요. 자, 월 변제금을 결정하는데 월 변제금은 얘기했지만은 위에 총 변제액을 결정하는 하나의 요소죠, 그죠? 예, 월 변제금을 어떻게 결정하냐면은 이제 월 평균 소득에서 이제 생계비를 제외해서 월 변제금을 이제 결정을 합니다. 자, 월 평균 소득 같은 경우는 이제 생각해 보면은 주식 투자를 했다. 이러면은 직장인들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월급은 뻔하고 소득은 뻔하고 나가는 거는 뻔하고 그래서 이제 결혼한 후에 좀 목돈을 마련해 보고자 이렇게 급한 대출을 해서 뭐 제2금융권 무슨 뭐 캐피탈 이런 데서 대출을 해서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직장인 월급은 직장 다니시면은 월 평균 소득, 월 급여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각종 수당이 들어가야 돼요. 오히려 더 뺏기는 게 많아요. 뺏긴다, 사실 뭐 돈을 빌리고 뺏긴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제 채무자 입장에서는 조금 덜 갚고, 그리고 생계비를 좀 더 늘리고, 그리고 이런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이걸 이용해 가면서 이제 좀 몇 년 동안 좀 재기의 기회를 좀 엿보기 위해서 개인회생 신청한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사실은 신청하고 나면은 그냥 좀 어떤 기분이 드냐면 좀 탈탈 털린다 이런 기분이 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인 경우가 좀 그렇다. 예. 왜냐면은 상여금이나 뭐 인센티브, 휴가비 이런 것도 모두 소득으로 잡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서 오해가 많아요. 그 소득으로 잡지 않고 넣었는데 법원에서는 보니까 당신 급여가 더 많다. 말하자면 소득이 더 많다. 평균 소득이 더 많다. 왜 숨기느냐? 이렇게 나와요. 내가 뭐 잘못했지? 뭐가 빠졌냐면은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을 보면은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1년 전체 소득이 나오죠. 근데 이제 월급은 더 작죠. 그거 갭이 뭐냐면은 상여금, 각종 인센티브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포함해서 소득을 잡아라.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알고 있는 소득보다 더 많이 잡힌다는 거.
그래서 이제 생계비를 공제를 하는데 신청을 할 때 생계비를 더 많이 잡고 싶죠. 그죠? 근데 그 생계비가 더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예. 그리고 주식 투자, 코인 투자를 했으면서 일단 주식 투자, 코인 투자 했다면은 대한민국에서 개인이 주식 투자, 뭐 개미 이런 얘기 많지만은 그게 무슨 잘못이냐? 라고 생각하지만은요. 그건 여윳돈으로 해야지만이 잘못이 아니지만 대출을 해서 주식 투자를 한다 이러면은 좀 그렇죠. 그래서 법원으로서는 대출을 해서 주식 투자를 한다 이러면은 거의 뭐 도박과 같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을 한다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 도박과 같이 보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했으면서 생계비를 더 많이 잡겠다. 그러니까 법정 생계비 보면은 뭐 1인은 116만 원, 그리고 뭐 2인 생계비 같은 경우는 195만 6천 원 정도 되는데 그걸 다 쓰겠다라고 하면 법원으로서는 달갑게 보지를 않죠. 그죠? 어떻게든지 자세를 낮춰서 죄송합니다. 이런 그 태도로 가야 되기 때문에 생계비는 무조건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생계비를 얼마나 줄이느냐, 뭐 5만 원을 줄이느냐, 10만 원을 줄이느냐, 아니면 사실은 뭐 많이 줄여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걸 얼마나 줄이느냐는 소명을 하기 나름이다. 네. 그러니까 뭐 얼마나 뭐 사실은 뭐 반성문도 써놔야 되고, 그리고 살아온 것도 좀 써놔야 되고, 이분이 채무자가 사회에서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좀 손실을 보더라도 좀 주식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절박한 상황, 이런 거를 얼마나 좀 법원에다가 좀 설득력 있게 설명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법원이 받아들이는 태도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요 생계비 부분에서는 좀 할 말이 많다. 그리고 또 법무사에 따라서 좀 소명해 주는 거에 따라서 좀 다르다. 그래서 요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이걸 무작정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뭐 사실 예를 들어서 뭐 의료비가 많다든지 아니면 뭐 임대료 같은 경우는 잘 안 돼요. 임대료를 더 많이 지출한다. 이런 건 임대료는 일단 좋은 집에서 살 수 없고 일단 좀 생계 낮추도록 노력해야 되니까 요거는 기준이 있는데,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하기로는 상당히 까다롭다. 법원이 잘 안 봐준다. 그리고 뭐 의료비 같은 경우도 요즘 뭐 건강보험 이런 체계가 잘 돼 있으니까 의료비가 뭐 상당히 많이 나오고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생계비 같은 경우가 이제 요걸 구체적으로 얘기는 할 수는 없어요. 부양가족이 있다든가 아니면 뭐 노부모가 있다든가 이러면은 그걸 소명을 해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많이 힘들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일단은 주식 투자를 했으면 생계비는 깎는 게 좋다. 깎아서 해야지만이 법원이 인가율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변제기간 같은 경우는 최소 36개월입니다. 라고 알고 있지만은 주식 투자는 무조건 60개월을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월 평균 소득은 뻔하고 60개월을 가면 엄청나게 많이 갚게 돼요. 그러면 48개월 하면은 법원이 받아들여 주느냐? 안 받아줍니다. 알다시피 손실액 다 넣어라. 그리고 1년 채무 많이 갚아라. 그런데 저는 36개월 갚겠어요. 안 되겠죠? 48개월 많이 갚으라는데 48개월 내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60개월 잡아야 돼요. 부산지방법원 같은 경우는 뭐 손실액 있다, 뭐 최근 1년 채무, 전체 채무의 한 60% 이상이다 그러면 무조건 60개월 하세요라고 부산지방법원의 원칙입니다라고 보정서에 보정공고에 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다. 근데 사연이 너무 좋다. 사연이 너무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은 좀 너무 절박하다 이러면 48개월 넣어볼 수도 있는데 그때는 많이 갚아야겠죠. 변제율이 높으면은 변제율이 사실은 뭐 50% 이상, 뭐 60% 가까이 뭐 된다 이러면은 36개월이나 48개월 잡아볼 수는 있어요. 다른 좀 사연이 채무자가 처한 상황이 절박하다는 이런 거를 해서 넣어볼 수 있지만은 받아들일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 근데 할 수는 있다. 바라볼 수는 있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는 이제 이 주식 투자를 하면은 무조건 무슨 뭐를 하냐면은 딱 권고사항 중에서 변제율을 높이세요. 무조건 나온단 말이에요. 변제율이 낮습니다. 그 채권자들의 손실로 자기의 그 도박 같은 그거를 하는 것은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것이므로 무조건 많이 갚으세요. 라고 하면은 자, 그 위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일용소득 같은 경우는 좀 사실 좀 조정할 여지가 있어요.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비하인드 스토리이기 때문에 일용소득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일용소득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또 그리고 일용소득 같은 경우는 월급 명세서라는 게 좀 이렇게 그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뭐 근로소득 원전징수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일용소득은 증빙할 수 있는 게 현금으로 입금되는 거, 그러니까 그 계좌에 입금되는 거, 아니면 현금으로 받는 거, 이거밖에 없죠, 그죠? 그 현금으로 받는다면은 그 사용자 측에서 현금 얼마 준다, 이런 확인서, 그런 거로 이제 내가 얼마를 번다, 이걸 확인하기 때문에 그 조정 여지가 있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실 그 정직하게 법원에다가 보고를 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정직하게 보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월 변제금 같은 경우 그러니까 월 소득 같은 경우는 미주도 아까 얘기했지만은 정해졌다. 그러면 월 변제금을 높이려면 사실 생계비를 줄여야 된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변제 기간을 늘려라. 그러면 60개월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총 부채 원금을 나누면은 변제율이 되는데 주식 같은 경우는 30% 변제율 같은 경우는 생각지도 말아야 됩니다. 최소한 50% 주식 투자를 했다. 손실금이 있다. 이러면 50% 이상은 갚아야지만이 된다는 거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사실 뭐 소명을 하고 절차가 진행되고 이런 사실 구체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워낙 이게 자기가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 뭐 대한민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 은행이나 뭐 관공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모두 발급받아가지고 자기의 거래 내역이나 뭐 살아온 이게 환경이나 이런 거를 법원에다 소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간단치 않은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개인회생이 들어갔을 때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보는구나. 그래서 내가 여기에 해당하든지 안 되는지는 좀 감을 잡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른 뭐 구체적인 사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계비를 어떻게 잡느냐 이런 거는 추후적인 동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윤웅천 법무사였습니다.